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도 지수에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ARM이 성공적으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지금 이거를 연속으로 급락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반도체 주들에게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장의 좀 우호적인 내용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점인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눠가면서 들려온 뉴스들 정리해 가겠습니다. 어제장 복귀부터 함께 하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다 밀린 채 거래 마쳤습니다. 조금 살아날 만하면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는 이슈들이 하나씩 등장하죠. 어제는 TSMC-발 이슈가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쪽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FOMC를 앞두고 있다라는 경계감과 계속해서 올라오는 유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요. TSMC-발 반도체 충격, 거기에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어제 코스피 1% 이상 밀려났죠. 상승 종목 비중이 40%가 채 안 됐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면서 투매가 나오는 현상은 전혀 아니었고요. 거래 대금은 8조 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0.8% 하락, 그래도 1% 미만의 낙폭이었는데 그것은 2차 전지 쪽이 좀 버텨준 영향이 되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비중 자체로 봤을 때 30%에 근접했어요. 그만큼 시장에 떨어진 종목 개수가 많았고요. 그 대다수를 차지했던 게 반도체 쪽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상승 종목 비중이 불과 7%에 그쳤습니다. 어제 코덱스 반도체나 솔 반도체 소부장 쪽 모두 다 밀려났고요. 2차 전지는 그래도 양호했죠.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는 소폭 오른 채 끝났습니다. 이렇듯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낙폭이 1% 미만으로 제한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반도체 쪽이 시장을 결국 끌어내린 것이고요. 이것은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반도체 섹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가 2.4%나 밀려나며 대만 증시도 흐름이 좋지 않았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제 휴장했던 일본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자, 시장을 끌어주는 큰 테마가 없습니다. 반도체는 밀렸고 2차 전지는 버틴 정도의 어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테마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큰 테마라고 한다면 로봇과 같은 테마도 큰 테마에 들어갈 텐데 이쪽도 쉬었습니다. 결국에는 스타링크, 재건, 혹은 정유가스, 교육, 보안 이런 중소형 정말 작은 테마 쪽에서만 움직임을 보였고요. 사우디, 한국 법인 관련한 종목들,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주 어제도 괜찮았어요. 포스코 홀딩스 3%, 포스코 스틸리온 15% 급등했죠. 그리고 건자재나 시멘트 쪽은 우크라 재건 이슈나 철도 파업이 끝이 났는데 시멘트 가격은 상승하고 시멘트 운송에 차질이 있었다 등의 이슈로 시멘트 쪽은 강세였습니다. 우주항공 괜찮았는데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중국 소비 쪽에서는 화장품, 카지노, 밥솥, 면세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비중국 모멘텀을 가지면서 화장품주가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박스권에서 주도주 없이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이죠. 지금 중국인들이 올리브영에서 돈을 쓰고 있대, 화장품을 사고 있대, 이런 포인트에 맞춰지면서 단기적으로 이익이 눈에 보이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도 비교적 괜찮았던 어제입니다. 현대건설이 동유럽 소형 모듈 원자료 사업 진출 추진 소식이 전달되면서 원전주도 시장 대비는 양호했습니다. 자, 어제장 나름 반도체의 하락에 조금 무기력했고요. FOMC 경계감도 짙게
드러났습니다. 자, 이것은 뉴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으로 소폭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정말 경계감이 짙게 나타났어요. FOMC를 앞두고 숨죽인 흐름 확인이 됐고요. 상업 부동산 디폴트 위기 이슈가 또 한 번 부각이 되면서 그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금리 결정 이후의 코멘트들 점도표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상업 부동산의 디폴트 우려를 더 키울지 그 여지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건과 골드만, 웨드부시 측에서는 아이폰 신작 수요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1.7% 정도 올라준 것은 그나마 시장에 긍정적이었죠. 계속된 불안은 유가입니다. WTI가 3일째 상승하며 91달러를 돌파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시티그룹에서도 100달러 가능하다라는 전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 상승에 대한 전망은 에너지 종목들을 자극하죠. 에너지 위주가 쉬었다가 또 가는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요즘 에너지 섹터 내에서 가장 탄력도 있게 움직이는 것은 발레로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도 2% 가까이 올랐고요. 지금 한 달 사이에 10% 정도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포드와 GM, 스텔란티스는 모두 다 2% 내외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계속된 동시 파업 이슈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파업 대상자 확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결국 전기차 전환을 해나가는 비용도 부담인데 거기에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된다라는 것이 악재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언제나 한 번쯤 떠올리게 되는 것은 로봇과 AI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대체하는 측면에서 로봇 AI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시간 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포드, GM, 스텔란티스도 내렸는데 테슬라도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골드만삭스에서 마진이 감소할 것 같다.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장 또 다소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렇게 자동차, 전기차 쪽에서 시세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니콜라가 오늘 폭등하면서 다른 종목들의 하락을 비웃듯이 날아갔습니다. 새 최고 운영 책임자 발표가 있었고요. 그를 환영이라도 하듯 33% 주가 폭등을 보여줬죠. 9월 말 10월 초에 수소 전지 트럭을 출시할 거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뉴욕장 흐름이었고요. 방향성 자체가 뉴욕장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애플의 상승은 나름 반갑게 여겨졌죠. 뉴욕에서도 결국 단기적인 이익 전망에 조금 치중해서 움직임 보입니다. 아이폰 잘 팔려서 이익 개선될 거야 라는 기대감에 애플은 올랐고 단기적으로 마진 훼손에 대한 우려감 속에 테슬라는 빠졌기 때문이죠. 그 밖의 종목들로 본다면 UAM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테마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UAM과 상업 항공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조비 에비에이션이죠. 4% 이상 상승 흐름 보였고요. 머큐리 시스템스나 헤이코, AAR 등의 종목들 더불어 강세였습니다. 우주항공, UAM 관련한 종목들의 추가적인 시세 국내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반도체 장비주는 조금 회복했습니다. 램리서치, KLA 등이 강보합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그 전에 하락분을 되돌릴 정도는 아니었으나 일단 하락을 멈췄다라는 데 의의는 있겠습니다. 도이체방크 측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반도체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죠. 그나마 하락은 멈췄다라는 것에서 긍정의 포인트를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유가도 올라가고 LNG가 대체로 조금 더 귀해지고 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8월경부터 해서 우라늄 관련한 종목들 미국 내에서 시세가 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렸는데요. 우라늄 에너지, 센트러스 혹은 카메코 등의 종목들
이것은 3개월 상승률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다 30% 이상, 많게는 50%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라늄 관련주들이 왜 이런 시세를 내는가? 카메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격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라늄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2030년까지 중국에서 새로운 원전 32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결국 우라늄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바 있었죠. 사실 우라늄 가격은 고초가 심했죠. 2011년도에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에 탈원전 이슈로 인해 가격이 10분의 1 토막 났던 바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라늄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부각될 수 있을까요? 일단 국내에서도 원전 관련한 종목들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동 경제 사절단이 꾸려지고 있는데 사우디나 카타르 쪽으로요. 이쪽에서 결국 기대하는 것은 조선이나 카타르 쪽은 조선이 되겠죠. 청정에너지, 석유화학, 바이오 등도 후보군에 들어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원전 이야기도 빠지지 않을 텐데요. 원전에 대해서 시세적인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잠시 후에 진맛생과 관련한 전략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챙겨주시고요.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하루씩 지워지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원전 생태계 박람회 일정이 있고요. 국제 시큐리티 컨퍼런스 보안 이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이 중요해요. FOMC 회의 결과도 있을 거고 영란은행, 대만, 홍콩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목요일이 아마 가장 중요한 데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밖에 산업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리튬 개발 요청 속에 국내에서 현지 조사단 파견했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중국에서 직접 회로 공작기계 R&D 세제 혜택 준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반도체 쪽 밀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국 반도체 종목들은 이 정도로 시장에서 분류하죠. 태경그룹이 사우디 담수청과 협력안 논의했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관련한 그룹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요건 또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유가 $100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에너지 쪽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슈가 되기 마련이죠. 어제도 시장 내에서 흥구석유 등이 움직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트레이딩 쪽에서 참고할 만한 뉴스고요. 인텔의 유리기판 이슈도 있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도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흐름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보죠. 어제 시장에서 사실 의미 부여할 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중국 소비는 괜찮았죠. 네, 이제 어느덧 중국에서 최대 명절 연휴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왔는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소비주들이 어제 활짝 꽃을 피웠는데 중국 소비주라고 하면 정말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조금 분류를 해봤는데요. 어제 보시면 여행이라던가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긴 했지만 토비스나 코텍 같은 좀 작은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부분 체크가 되고요. 면세점 관련주에서 호텔신라가 2%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렇게 또 K 밥맛에 많이 꽂혀서 밥솥을 많이 사간다고 하죠. PM풍년이나 쿠쿠홀딩스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도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화장품 관련주가 될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주 내에서도 중소형주 그리고 뭐 저가 브랜드 혹은 색조 관련주 또 임의용 기기까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우딘 퓨처스가 17% 넘게 올라갔고요. VT나 본느 그리고 클리오 같은 종목들 또 최근에 중간 배당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에이블 CNC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어제장에서 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또 유통기업인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도 6%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소비주가 올라간 이유는 바로 드디어 이 긴 연휴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맞고 나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이 긴 연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대 국경절입니다. 그리고 중추절 연휴까지 해서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거의 8일간의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17일 현지
현지 시간으로 중국의 여행 플랫폼을 좀 인용해서 보니까요. 연휴 동안에 국내 인기 호텔의 예약이 코로나 이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00%가 넘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3일부터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10월 초까지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소비 쪽에서요. 이러한 기대감도 있고 최근에 중국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중국인들이 좀 단체로 여행을 하고 지갑을 연다라는 부분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 유커 맞이에 한창 돌입을 했는데요.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 단체 관광을 재개했기 때문에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과 중국의 항공 노선을 이용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 93만 명을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인지 한번 좀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2016년에 8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드 보복 조치 이후에 좀 대비해서요. 45%가량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작년 8월 대비해서는 21배 정도 늘어난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중국 소비주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화장품 쪽이 될 텐데요. 화장품들이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마스크 트러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한국의 스킨케어가 미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 제품은 가성비도 좋고요.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 주목도가 높아지겠죠. 지금 한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화장품 수입국입니다. 점유율이 20% 정도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마존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인디나 중저가 브랜드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미샤 등등이 되겠고요. 앞서 체크해봤던 이 유통기업이죠. 실리콘2 같은 경우에 3월부터 4월부터 아마존에서 화장품의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알엑스도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화장품 부문으로는 지금 판매가 1위다라는 부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미국에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기업들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 그리고 유럽이나 새로운 성장 기회들을 좀 봤을 때는 실리콘2 같은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낮아졌을 때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화장품들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얘기 드렸는데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나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K-뷰티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클리오에 대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어제장에서 8%가량의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4분기에 확실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4년으로 봤을 때 매출 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상반기에 H&B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라던가 온라인이나 뭐 홈쇼핑 등등 여러 주요 채널에서 판매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렇게 국내에서도 잘 팔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동남아에서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수출이 성장으로 돌아서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는 모멘텀까지 고려해 봤을 때 올해도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에서는 클리오에 대해서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만 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로드숍의 신화로 볼 수 있는 미샤입니다. 미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미샤를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가 에이블 CNC가 될 겁니다. 이 미샤나 어퓨나 스틸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08년에 한창 그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는 500원 정도의 주가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무려 6만 원대까지 훌쩍 올라가면서 10배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한한령 이후의 실적과 주가가 쭉 이제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 2021년부터 전국에 있는 직매장들을 대부분 좀 철수했습니다. 요즘에는 국내에서 미샤를 좀 지나가면서 보기가 어려워졌죠. 구조조정까지 단행하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50%까지 올라갔고요. 영업이익도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유럽에서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해서 130%나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브리핑 통해서 중간 배당 소식을 전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도 9월 14일 시간 외에서 이 종목이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 이후에도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에이블 CNC 올해 들어서 173%나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또 리오프닝 주라고 볼 수 있고 하반기에 이제 날씨 쌀쌀해지면 정말 성수기입니다. 의류주에게요. 해외발 훈풍을 맞을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궁금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F&F와 감성 코퍼레이션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주가는 좀 약간 다르죠. F&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서 16%가량 올라가고 있고 감성 코퍼레이션은 무려 올해 들어서 100%나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9월 들어서는 좀 반대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하반기는 이제 본격적인 의류 성수기인데 그런데 지금 내수 판매가 좀 부진합니다. 성과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번 따로 떼서 보도록 할게요. F&F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 3, 4분기에 MLB의 가을, 겨울에 시즌의 출시 도매 물량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F&F 이 가지고 있는 이 MLB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8월에는 듀베티카 매장에 5개 점을 오픈하면서 신규 매장들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9월에는 어쨌든 이 FW 제품이 잘 팔리고 소비가 좀 회복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3, 4분기에 오히려 반대로 실적이 좋았습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캠핑 관련한 이제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전까지 류승범 배우가 모델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배우 현빈으로 모델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스노우피크 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가방이나 모자나 뭐 의류 제품으로 있어서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국내 출점 연말까지 170여 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류주까지 이야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정말 많았죠. 앞서 봤듯이 뭐 여행이나 카지노나 면세, 화장품, 밥솥까지요.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옥석 가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시간 허락한다면 자세히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주항공 이야기 부쩍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위성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일부 괜찮았죠. 우주 이야기 들어가 보죠. 어제는 산업뉴스에서 스타링크 한국 상륙이 임박했다라는 이슈를 짚었었죠. 그래서 한국의 파트너사로는 SK텔레콤 그리고 KT와도 협상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AP위성이나 인텔리안테크 등의 종목들 플러스 통신 쪽의 일부를 같이 살펴보자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시장 대비 괜찮았습니다. AP위성, 인텔리안테크 주가 괜찮았고요. 진만쌤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제노코도 흐름이 좋았고요. 엔텔스 상한가, KTCS도 30% 급등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우주항공 이슈 자세히 좀 들어가 보죠. 어제 나왔던 과기부 소식도 있었죠.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LEO 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쪽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주항공에 대한 의지들 지금부터 좀 자세히 체크를 해보면요. 어제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에서 이런 인용이 있었어요. 스푸트니크 쇼크가 재현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스푸트니크 쇼크가 무엇인지부터 들어가 보죠.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이 1957년 10월 4일에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합니다. 그걸 보고 미국이 쇼크를 먹은 거죠. 그래서 우주과학 쪽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나사가 출범됩니다. 그 이후에 문샷 프로젝트 결국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준비가 됐고 성공하게 되는 게 1969년도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죠. 한마디로 러시아가 하는 걸 보고 쇼크를 먹은 미국이 엄청나게 이쪽 분야에 집중했던 사건을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우리가 쇼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쪽에 빗댄 겁니다. 우리가 쇼크를 받는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 13일에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러시아 측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주 발사체 기술 이전과 군사 협력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우주기술 무언가를 쏘는 것에 대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습니다만요. 결국 인공위성을 북한이 하게 된다면 인공위성은 눈 역할이 되겠죠. 무기 타격 지점을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런 쪽에 속도를 낸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적인 타격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우주항공 특별법이죠. 13일에 안건이 조정위원회에 올라갔고 19일 바로 오늘 항공우주연구원 현장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5일에 결론 도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과 함께 어제 나왔던 과기부의 저궤도 위성에 대한 적극 지원 의지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 거죠. 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AP위성과 i3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수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꼽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측에서 이쪽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건데요. 근 한 1년여간에 나온 우주항공에 대한 보고서나 각종 연구원 자료들을 취합한 내용들 지금부터 정리해 가겠습니다. 일전에도 많이 브리핑했던 내용이고요.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우주항공 산업이 이제는 정부의 기술 이전과 민간 육성이 같이 만나고 있고 지금 한국이 그 단계인 거죠. 미국은 이것보다 좀 더 앞서 나간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등 떠오르는 민간 기업들이 있으실 겁니다. 스타링크도 그런 맥락에서 미국부터 국내 해외 시장까지 계속해서 발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내년은 우주항공이라는 이야기는 9월 들어서 KB 하이난 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렸었죠. 저희 시간에 모셔서 전략도 같이 챙겨봤던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다르파의 예산을 봤을 때 기술 패권 경쟁의 산물인 다르파의 예산에서 우주항공 쪽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았던 거고요. 한국도 우주항공에 대한 예산이 확대 편성되고 특별 예산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점을 소개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이슈가 많이 나왔던 보람이 나름의 시세 쪽으로 반영이 된 거죠. 사실 우주항공 한다면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위성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땅에 있는 통신망이 잘 구축되고 안정돼 있을 때는 위성의 필요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경에 전해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위성의 필요성을 더 키웠죠. 우크라이나 때 이제 지상의 통신망이 다 망가지니까 결국에는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 전쟁에 대해서 알리고 전쟁의 참상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위성 발사가 지금 어렵다라는 걸 세계 각국은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좀 더 많은 위성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아마존, 원웹, 텔레셋 등에서 위성들을 엄청나게 발사하면서 이 시장을 장악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이런 흐름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죠. 세계 우주 산업의 성장 규모, 시장 규모만 해도 1,444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위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죠. 위성을 이렇게 많이 쏘면 쏠수록 위성을 한 대 쏠 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위성 대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15배 정도 증가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도 10년 동안 170개를 우주로 보내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있고요. 자, 결국 이런 위성을 왜 쏘는가를 봐야겠죠. 위성은 이제 고도에 따라서 저궤도 위성과 중궤도 위성, 정지궤도 위성으로 나뉩니다. 정지궤도 같은 경우는 가장 멀리서 우리 지구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상 관측이나 지구 환경 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궤도 위성으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궤도 위성입니다. 지금 땅과 가장 가까운 낮은 고도의 저궤도 위성인 거죠. 이렇게 땅과 가까운 면 더 실시간으로 더 정밀하게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물인터넷, 우주정거장, 자율주행, UAM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저궤도 위성 관련한 종목들을 미리 좀 공부해 두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2월 19일에 저궤도 위성
뭐 이게 준비되려면 6G 장비주들도 같이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은 이쪽 위성 장비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얼마 전 진맛쌤과 이야기 나눠봤었는데 잠시 후 AS도 가져보도록 하죠. 그때 당시에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발사체나 위성 기반 서비스 혹은 장비 부품 쪽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종목들을 나눠놨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아침 추가된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에서 내놨는데요. 이쪽은 통신 장비 쪽에 대한 의견입니다. 당장 급등해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제목으로 눈길을 끄네요. 통신 장비 이제 비중 크게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G를 준비하는 5G 통신 장비주를 6G 레디 장비라고 하는데 이게 2024년 말부터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2024년이면 꽤 남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19년도에 5G 장비 투자가 있었는데 이미 17년도부터 주가 상승이 통신 장비주들 강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제목을 단 겁니다. 대세 상승기 진입을 대비해서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을 같이 쓰자라는 보고서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솔리드나 이노와이어리스는 단기 집중 매수 의견이고요. KMW, 에이스테크는 주가 하락 시 장기적 관점에서 모아가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이걸 소개할까 말까 조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목표가 보니까 소개를 해야겠더라고요. 솔리드에 대해서 15,000원 목표가를 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5,800원대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낸 거죠. RFHIC나 이노와이어리스, HFR에 대해서도 모두 다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냈습니다. 다만 KMW나 에이스테크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 모아가자 전략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통신 장비주들 어제장에 최근에 시세 내다가 다 같이 한 5에서 6% 밀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우주항공과 통신 장비까지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시장 살아나나 했더니 2,600 찍고 또 크게 후드려 맞습니다. 반도체 쪽이 흔들림을 좀 보여줬어요. TSMC-발 이슈가 영향을 줬는데 시장과 반도체 쪽 전략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시장부터 하죠. FOMC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경계감이 짙네요. 네, 일단 FOMC에서 사실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사실상 그 이후에 있을 파월 의장의 말이 조금 더 중요한데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새로운 악재로 볼지 혹은 이제 기존에 어차피 알고 있었던 11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을 거야. 이 정도로 언급을 할지 사실 그 발언의 강도 따라서 조금 이제 등락폭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높긴 합니다. 사실 이제 주식에서 증권 쪽에서 있는 자금들이 채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단부를 공격하다가 이제 조금 상단부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매크로적인 측면들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장을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로 많이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변곡이 굉장히 심하고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난이도가 정말로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결정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상 매년 추석 이전에는 항상 그렇게 주가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로 이제 내가 정말 시장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방송만 보시고 따로 이제 주식 시장에는 참여를 안 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고 오히려 이런
틈새 시장에 있을 여러 가지 테마주를 공략하시는 방법도 뭐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난이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혹은 이제 조금 이제 초보자들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매번 좋다고 하는 주식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크로적인 측면이 정말로 어렵다. 왜냐 지금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할지 혹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목표치를 낮출지 혹은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와서 이 경기 침체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함으로써 주가가 빠져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너무나 진짜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패드의 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등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워낙 망신을 많이 당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데이터 수치 보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제 많은 낭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고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FOMC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뭐 제가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금리는 동결을 하고 11월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라는 그런 라이트한 발언으로 FOMC 때는 오히려 반짝이나마 주가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단기 반등 구간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석 이탈 자금 혹은 이제 두산 관련된 IPO 자금 이탈이 네.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뭐 단간이나마 오늘 정도는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어렵기 때문에 쉬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나오는 많은 먹거리들을 챙기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그런 큰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장 자체는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자체도 저희가 브리핑하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굵직한 덩어리 이슈보다는 좀 잔잔한 이슈가 많습니다. 잔잔한 이슈 몰아서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실지 안 그러면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무언가를 모아가는 전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쉬자 이렇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일단 FOMC 목요일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그날도 뭐 진만쌤 함께 하시니까 전략 같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얼마 전부터 이제 주도주가 부재하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전략을 이제 여쭤봤을 때 항상 그래도 물려도 반도체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 이후 좋은 시세가 났는데 TSM18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가 어제 흔들림이 좀 컸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도 맞았고 반도체 종목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여전히 괜찮게 봅니다. 지금은 물려도 반도체에 물리는 게 사실이고 사실 왜 그러냐면 뭐 TSMC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TSM18 이슈는 이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도 중국인데 중국과 대만의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 TSMC 같은 경우에 고객사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부재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다변화를 통해서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온 TSMC 빨로 인한 악재지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니즈 따는 여전히 똑같다고 보고 사실 지금 최근에 엔비디아도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AI 수요 각자 개별적인 모멘텀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지 실제로 디램이나 혹은 이제 낸드 쪽도 꾸물꾸물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리더라도 예전에 이제 한 3, 4개월 전에는 물려도 2차 전지에 물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일단은 2차 전지보다는 조금 더 반도체 쪽이 약점이 좀 덜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때 매크로적인 그런 패시브 자금들도 많이 반도체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반도체 쪽이 여전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TSM18 악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히려 공급처를 다변화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그런 이제 TSMC의 물량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오히려 단기 악재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려도 될 만한 구간이다라고 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유튜브 채팅창에 한미냐 주성이냐라는 네. 나름의 관통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HBM일까 전통 반도체일까라는 질문인데 어느 쪽에 더 무게 주세요? 사실 지금 저는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전공정 쪽이죠. 이제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뭐 이제 기존의 강자였었고 HBM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최근에 HBM 이슈로 많이 올랐는데 사실 네. 모멘텀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섹터지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종목 다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일단 뭐 한미 반도 최근에 이제 그 장내 매수가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많이 하시는데 아마 오늘 전에 종가 기준으로 사시게 되면은 그쪽 이제 대표보다 평균 단가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두 종목 다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것 매력도가 같다. 다르다.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다변화를 통해서 두 종목을 다 가져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도 많이 밀리긴 하는데 매수세가 꽤나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림에 엄청난 물량들이 이제 들어오고 덩어리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둘을 같은 결로 이제 경쟁하는 이제 그런 주가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예를 들어 예전에 2차 전지가 뭐 양극재 가면은 이제 전해질 이렇게 같은 것처럼 같은 섹터지만 다른 느낌의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쟁보다는 같이 갖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풀어봤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갑니다. 어제 시장 대비 양호했고 최근에도 계속 꾸준히 좀 양호한 편이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쪽에 시장은 그래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 뭐 일부 보톡스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인들의 소비 거기서 아이디어 찾아간다면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뭐 지만쌤과 저희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은 꽤 많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다루기 정말로 이제 매주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정말로 이제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이제 소비주는 이제 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뭐 한 달 정도 전부터 실제로 이제 액션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말로 아마 3, 4분기 정도 혹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 부각받지 않는 이상 저는 당분간 3분기의 최강자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 당장에 확 좋아지고 있는 쪽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고 좀 코멘트를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추석 전이죠. 일단은 추석 전까지 주도주가 부재하다라고 하면 의외로 엔터나 아까 다뤘던 엔터나 혹은 이런 소비주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관심주 말씀드리면 아까 FNF 다뤘던 것 같은데 사실 FNF가 중국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였었는데 여러 가지 소비 위축 그다음에 이제 급격한 이제 점포 수가 증가를 했는데 이익률이나 여러 가지 액션들이 안 나왔다가 최근에 또 중국 경기에 조금이나마 이제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고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FNF가 이런 구조적인 측면의 성장으로서는 가장 현재는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제 이 코멘트를 드리자라고 하면 또 쿠쿠홀딩스죠. 이제 밥솥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제 쿠쿠홀딩스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자 다른 모멘텀이고 입맛 따라서 각자 보시겠지만 조금 나는 이제 안 편한 매매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FNF를 기술적인 이런 단기 반등을 조금 더 노리실 분들께서는 쿠쿠홀딩스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종목들로 나눠주셨고 9월 14일 종목인 클리오 같은 경우 어제 염정 차장님의 또 AS도 받았던 종목인데 더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었어요. 진만쌤도 9월 14일 종목으로 주셨는데 어제 또 신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쪽에서 지금 중국인들이 돈 쓰는 거에 눈으로 보면서 사람들은 좀 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주항공 쪽으로 가겠습니다. KB 하이난연구원의 보고서 소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정책적 모멘텀 플러스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슈 등이 맞물렸어요. 스타링크 이슈도 있고 그래서 시세를 최근 들어 꽤 내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저희 AS도 해야 될 것 같네요. AP위성이랑 제노코 얘기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사실 지난주에 아마 코멘트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제가 고른 거기 아니라 이제 앵커님들이 골랐는데 사실 이제 되게 재미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따라서 되게 재밌게 이제 액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앵커님들의 말을 여러분들 잘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당시 나왔던 여러 가지 리포트들에 대해서 좋은 쪽만 이제 부각을 받게 되면서 현재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 즉 재료가
이제 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당연히 조금 더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슬슬 이제 힘이 조금씩 딸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밀리는 그런 구간도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뭐 장대 양봉 마감보다는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남아가는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장주와 그다음에 테마주 간에 좀 어느 정도 괴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우주항공 쪽이 가려면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도 가야 되는데 지지부진하지만 뭐 AP 위성이나 여러 가지 테마성 이슈들로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개별주적인 모멘텀도 생각보다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이제 정리할 필요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AP 위성 한 5%에서 10% 구간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줄일 때 혹은 이제 5일선 이탈 시에는 어느 정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제노코도 조금 이제 슬슬 힘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링크까지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재료가 부어지려면은 다른 모멘텀, 즉 일정 맞춰서 한 번 정도 상승은 가능합니다만 그 상승이 장대 양봉 마감보다는 윗꼬리 남기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겁니다. 조용할 때, 우주항공이 조용할 때 아마 다시 코멘트 드리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더 시끌시끌해지기 전에 매도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 이런 전략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단기 조정에 대한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슬슬 익실현을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주셨네요. 참고하시고요. 통신 장비도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신망, 뭐 이런 위성망이 잘 구축돼야 됩니다. 5G 장비주 과거에 엄청 뜨거웠던 시절을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반대로 여기에 크게 손실 보신 분들, 좀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증권에서 공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사실 하나증권 리포트는 매번 이제 통신 장비 쪽에서 이제 괴리치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그런 아마 제가 아는 연구원님이라면 이제 그런 이제 괴리치가 굉장히 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는 오히려 세론 리포트라고 좀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가장 근접해서 좀 흐름이 좋았었던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구조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그런 이제 구간입니다만 그 구간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달성 조건들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지금 당장 5G도 이제 뭐 28GHz는 결국에는 못하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점들이 많고 해외 모멘텀 수주를 찾아서 나오는 종목들은 여전히 괜찮습니다만 구조적인 성장을 갖기에는 여전히 넘어야 될 산도 너무 많고요. 사실 이런 몇 년 동안 나온 이제 투자가 실패를 함으로써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런 리포트로 상승 시에는 세론이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면 해외 모멘텀 차든 이제 HFR이나 솔리드 같은 기업들은 차라리 이제 조금 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한두 번 정도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고 제가 최근에 아마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이제 속진 말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좋다고 아마 솔리드랑 그다음에 HFR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지는 마시고요. 올랐을 때는 매도, 어느 적정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고서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다. 뭐 단기적인 시세로는 솔리드, HFR 등에선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이제 진만스픽 가겠습니다. 원전주네요. 안 그래도 우라늄 관련한 종목들 미국 내에서 시세 내는 거 보면서 원전 뭐가 있나? 왜 이렇게 잘 가지? 우라늄 가격 너무 좋네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원전주는 어떤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네, 아마 19일이죠. 오늘이 19일인데 오늘부터 20일 정도까지 해서 아마 이제 원전 생태계 박람회 아마 맞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름이 생각보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이제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런 이제 전기 관련된 이슈들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원전 가동률 높아져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만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태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나머지 이제 하위권 벤더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좀 어려운 시장일수록 이런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뭐 구조적인 성장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한번 테마 이슈로 어려울 때 한두 번 이제 원전주들이 시장 방어적인
긍정적인 성격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수급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10% 내에 조금 이제 적지만 그래도 괜찮은 수익률을 갖고 계실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전기전이나 G2파워가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 한 10%에서 15% 정도의 네. 단기 급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세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에너지 쪽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